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 관련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한 24,768.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41% 높은 2,722.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3% 오른 7,398.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제조업과 광업, 유틸리티 덕분에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중기제도는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6% 증가였습니다.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다세대 주택의 감소로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3.7% 감소한 128만 7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4% 감소한 130만 채였습니다. 다만 지난 3월의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9% 증가해서 3.6%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 상승한 71달러 49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지난주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4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올해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 하루 평균 15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3.1%를 터치하는 등 소폭 더 올랐지만 주가는 이날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기업 실적이 기대감을 뛰어넘은 것이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기업이죠. 메이시스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소비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메이시스의 주가는 10%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북한발 이슈에 춤추는 모습을 보였고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집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할 감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또 금융감독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쟁점과 시장 영향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슈 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 순이익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오늘 감리위원회가 있기까지 배경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 2시죠. 네. 일단 금융위원회 그 감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자, 감리위원회가 열린다고 이것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즉 증선위에서 결정이 되는데 예상보다 시장이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도 25,500원 상승을 했고 이게 실은 시가총액이 27조짜리입니다. 27조짜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상당히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 키팩트는 그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제는 자회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관계회사인데 예. 삼성 바이오에피스 관련돼 가지고 소위 뻥튀기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 잠깐 좀 준비된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 가지고 편법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페이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점은 저거죠. 2015년도에 실은 단기 손실을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으로는 2천억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약 1조 9천억 정도 일단 그 정부 말고 일단 다른 측에서는 편법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누적 손실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소위 뻥튀기에서 결국 누적 잉여금이 약 1조 정도 넘어서는 즉 뻥튀기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보면 정부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외의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뻥튀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울경제TV에서는 또 다른 어떤 노무라증권이죠. 노무라증권의 페이퍼를 보면서 결국 삼성그룹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건전하게 평가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도 좀 이어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노무라에서 바라보는 페이퍼 가운데서 어쩌면 그동안 가장 논점이 됐었던 즉 소위 뻥튀기 그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그것이 아니고 노무라증권에서 예상보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건전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화면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노무라증권이 바라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보고서 주된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체 기업 가치가 약 38.1조이고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라봤던 즉 이번에 그 소위 뻥튀기가 아니다 그런 어떤 페이퍼가 노무라증권과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페이퍼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감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그 노무라증권이 그 과거에도 그렇고 실은 삼성증권 어떻게 보면 상승 관련돼서 목표가를 예상보다 잘 맞춰놓은 증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그 노무라증권의 페이퍼가 예상보다 좀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감리위원회는 대심제가 적용이 되는 만큼 진실게임으로 번진 금감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공방전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장님? 네, 무엇보다도 기본 핵심 쟁점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처리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첫째 모습인 것 같고요. 예. 또한 기본적으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예상보다 그 실적을 너무 좋게 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넘어서 2015년도에 예상보다 좋아졌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지 그것이 이번에 감리위원회 기본적인 초점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또한 몇몇 페이퍼가 있는데요. 또한 삼성 그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위 이런 어떤 합작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콜옵션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팩터는 이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그리고 2015년 12월 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 있는데요. 2015년 9월 달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입니다. 즉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 아들이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도 9월 말에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서 2015년 12월 달에는 내 아들이 아니랍니다. 즉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종속 회사 그리고 관계 회사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활해서 2015년도에 전체가 약 4.81조로 평가가 좀 고평가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왜 2015년도에 이렇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바뀌었죠. 따라서 이것을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 책임질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오늘 이슈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예상보다 글 내용 그리고 여러 몇몇 페이퍼를 보더라도 예상보다 좀 칼같이 좀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오후 2시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정이 오늘 하루로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당시 자회사죠.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 변경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 여기서 양측의 입장은 뭐 두 개죠. 뭐 금융감독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어떤 두 개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바라본 시각이 좀 약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 가운데서 몇 군데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잠깐 좀 이 부분도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바이오젠이죠.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삼성 바이오페이스와 소위 지분을 통해서 일단 계약을 했는데 바이오젠은 2012년도부터 연차 보고서 즉 애뉴얼 리포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삼성 바이오시밀러 어그리먼트 소위 계약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그 위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 그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분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냐 그러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죠. 얼마냐면 49.9%를 오너십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이오젠은 2012년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도에 들어서야 이런 부분들을 결국 어떤 옵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예상보다 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된 내용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몇몇 페이퍼를 보면 결국 회계 처리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면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종속사에서 관계사를 바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성 측의 입장이고요. 또한 금감원이나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과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지금 얘기했어?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가장 관건을 갖는데요. 더 중요한 관건은 결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지 안 행사할지는 결국 그 바이오젠의 문제인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즉 콜옵션 행사를 6월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판단을 가지고 오늘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인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과연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인데 최근 들어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시장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젠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 행사하는 것이 좀 자본적인 개념으로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논란의 핵심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시장가로 평가하는 게 적절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5조 원대 가치평가가 과연 정당한지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너무 고평가했다는 얘기가 일단 금융감독원 입장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노무라증권 페이퍼를 비롯해서 우리는 상당히 건전하겠습니다. 이런 두 개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 화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관련돼서 안건회계법인 등에서 일단 회계평가를 받았는데요. 약간 좀 유의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건회계법인에서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2015년도 5월 달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체 평가액을 19조 정도를 해놨고요. 2015년도 5월 달에는 19조, 그리고 2015년도 8월 달에는 예상보다 6.85조이기 때문에 안건회계법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즉 2015년 5월 달과 8월 달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평가액을 이렇게 2배대로 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3개월 만에 평가가 이게 맞는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안진 회계법인에서 3개월 만에 이렇게 평가액을 늘리거나 줄일 만큼 뭔가 곡절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구심 있게 바라보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입장들은 회계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보면 여기서부터 실은 이번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콜옵션 관련돼서 즉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지분이 50% 플러스 약 1% 정도 올리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오너십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어저께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혼용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이슈가 결국 정확하게는 손에 잡히고 있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오후 2시에 감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예상보다 이것이 하루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열리는 감리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 좀 봐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뭐 감리위원회는 항상 열립니다. 예. 즉, 각 기업들이 회계적으로 분식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결국 감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분식이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고요. 다만 내리는 것이 결정권 아닙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예. 감리위원회에서 분식 회계 쪽에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증권선물위원회가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의 전 단계, 즉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감리위원회 관련돼서 몇몇 위원들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4일이면 실은 뭐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감리위원회 관련돼서 모 변호사가 심의 과정에서 그 변호사는 삼성 측과 삼성 측과 저 연관이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뺐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 감리위원회에서 2015년도 회계법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회계법인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상당히 포함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만약에 분식회계라고 그러면 회계법인이 요즘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 좀 고민일 거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감독원보다 금융위원회가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삼성 측의 입장을 들어주게 된다면 금융감독원이 책임져야 되겠죠. 금융감독원 어떻게 보면 지난 1일 이후로 상당히 시장이 시끄럽겠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소위 뻥튀기했어? 그런 논란을 벌였어?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보면 공모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모가를 너무 높여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하던 저렇게 결정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행정소송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시장은 시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리위원회가 어떤 핵심 증거를 꺼내 놓는지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또 삼성그룹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급락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네, 일단 어저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상승 마감했죠. 예. 어저께 약 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이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가 감리위원회 결정 D-1일인데 그 중심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오늘 결정이 결국 삼성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6년 11월 달에 최저가 12만 5천 원부터 최고대로 상승했는데요. 물론 4월 달 60만 원대 이후에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반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 급락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결국 고평가 논란했어? 그럼 지금의 주가는 너무 높은 거야. 그런 판단인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늘 제외한 지난 이틀간은 상승했다는 거 보면 결국 오늘의 결정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어쨌든 행정소송 이런 부분들이 금융당국 입장에 상당히 좀 힘이 들 것인 것 같고, 또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지난 4일날 액면 분할 이후에 물론 어저께는 5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의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예. 또한 삼성물산 관련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돼서 상당히 송사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이 이렇게 결정이 되든 저렇게 결정이 되든 삼성그룹이 그동안 관리의 삼성에서 예상보다 실수가 많은 삼성인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삼성그룹이 예상보다 정부와 그리고 국민에게 좀 부정적인 것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의혹이 보여지는 날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로 처음으로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쟁점과 시장 영향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지는 시간은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3대 지수 모두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일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또다시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증시 영향까지도 또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산행을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쉬는 날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교 산행을 하는데요. 산행을 해보면 여름이고, 한여름, 장마철을 제외하고서는 봄과 가을, 겨울이 가뭄이 심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비가 좀 풍족히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와요, 또 이렇게. 참,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만이만 못하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보시면 천둥치고 번개치고, 엄청나더라고요. 하늘도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뉴욕 증시는 대북 관련, 그러니까 북한한테 한국과 미국이 허를 찔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 국채금리가 3%대를 7년 만에 진입했다 하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소매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바질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또한 국내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연구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오늘 심리가 있다, 발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또한 국내 증시에 바이오와 제약주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이번 주는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조정에 들어가느냐 하는 변곡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세심한 그리고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해 주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국내 시장에 악재를 작용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다시피 미국 국채금리가 단순히 3%대 진입했다 하여 이제 주식시장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리자 일부 신흥국 국가에서는 자금 이탈로 인해서 남미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의 터키 같은 것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그렇죠 모라토리엄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단순히 미국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를 키우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하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로 인한 위기감이지 국내 시장하고는 다소 그렇죠.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한번 염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금리가 상승했습니다만 소비 지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금리가 일부 극단적인 노른자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겠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가에서는 다음 달 6월 달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것이 100% 확실시되고 있다 하는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 이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국가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이들 재정 적자폭이 큰 국가들은 다소 위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5월달부터 매도율을 보이는가 싶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매도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 체크하라는 말씀 드렸죠. 원달러 환율 동향이 1077원 60전. 어제 3만80전이 상승했습니다만 1070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1050원과 11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차별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이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국채금리가 3%대를 진입했다 하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만 단순 편편적으로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 동향이라든지 국내외 정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여부 이런 것들 같이 판단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장밋빛 일색이던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제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남북 경협주들 어제 암초를 만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와 대치 관계에 있는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우리와는 적대국이죠. 적대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죠 좋지 않죠. 하지만 크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그 김정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은 좀 대단한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만처럼 이 북한이 국내 주식시장, 국내 투자자들, 국내 국민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아주 뒤통수를 한번 때린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회담이 열린 이후에 이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으로 행사를 치르자. 그리고 8월 15일을 기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더욱더 발전 모색하자. 그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군사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것들을 선결 조건으로 판문점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려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한번 때렸죠. 네, 안 하겠다 이거죠. 무기한 연기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늘 나름으로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도의 술수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배져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참을 합니다. 여튼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남북 관련주들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세로 마감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북한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한미 훈련을 벌이고 있죠. 맥스 썬더라는 훈련을 벌이고 있는 이 맥스 썬더 훈련이 뭐냐면 팀 스프리트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팀 스프리트는 육상을 위주로 한 훈련인데 이것은 공중전입니다. 공중 폭격 훈련, 비행기 폭격 훈련. 굉장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 이 맥스 썬더 훈련은 지난 11일부터 이미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감안해 본다면 역시 모두의 서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쇼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들이 유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잡기, 기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음 달 12일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들도 북한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아직 재차 개최 일정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모처럼 맞이한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붕괴시킬 가능성 굉장히 적은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얻었던 신뢰도를 저하시키면서 과거의 전철로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 소식은 일적인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실마리를 풀어감에 따라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금주 내내 고생하실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주도 역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주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주가는요.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하락폭도 깊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든지 보합 횡보를 보여 그럼 이것은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5월 달 들어서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장도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인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하락할 때 이거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내 시장이 오늘장에서도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46포인트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 음봉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낮게 끝나는 음봉으로 2446포인트가 붕괴가 된다면 국내 시장은 소강면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과 내일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붕괴된다면 다음 주에도 소강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한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국내 시장도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효합니다. 아직.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 자,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철저하게 상승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초보 투자자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 상승시 매수하라고 하냐면 앞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이 2446포인트, 어제 종가가 2459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3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한다면 국내 시장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매수. 왜? 다음 주에도 소강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승을 할 때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에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승 시에 매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제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850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턴한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같이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국내 시장의 모습이 오늘과 내일장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46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매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은 매수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하락 시에 매수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상승을 이용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매수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장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종목의 변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5만 원대가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뒤로 하고 오히려 5만 원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난 4월 27일 액면 분할에 들어가기 전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점 대비입니다. 자, 고점과 저점 대비.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 주가가 그러면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대북 관련 악재,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악재,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 정정 위기에 대한 악재,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 같은 이런 신흥국가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던 가장 강한 원동력이 역시 실적이다 하는 말씀드렸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부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렇죠?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은 좋다. 다만 삼성전자가 무슨 개별 종목처럼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와 같이 인덱스형, 그렇죠? 안전한 투자로 원하신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부품주들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좀 더 발빠른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삼성의 같은 대형주보다는 그렇죠? IT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건설입니다. 어제 남북 경협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였죠. 건설주들이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특히 현대건설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현대건설도 어제 장에서 그렇죠? 6%가 하락하면서 69,300원, 7만 원씩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주는요,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동안의 장기적인 조정을 이미 선발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2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눌림목을 받을 과정입니다. 피해 한번 쉬었다 가야 돼요. 그런데 남북 경협 무산이라는 고위급 회담 무산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번 예상보다 극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받을 자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악재로 해서 하락폭이 좀 깊었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건설업 쪽 오늘과 내일장 매수 기회를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강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수혜준 은행과 보험주들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도주의 변화는 전혀 이상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에서는 상승 시 매수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저희 일봉상에서의 추세에 지킨 아이들 그냥 홀딩하는 전략을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 이 구간에서부터 316지수 확인하는 걸 먼저 보자고 했었고요. 316.7080대는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까지 물량들을 최소 물량만 남겨두고 매수는 다 정리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6지수 오늘 잘 지키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316지수를 지키지 못하면 여전히 부합 혼조 세트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좀 추격 매매는 자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부합들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구간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다시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316지수, 그 다음에 316.7080까지를 끌고 왔고요. 이 구간에 5차 구간이 있더라도 안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최대 매수 그림이 나온다면 이 323지수까지의 가능성을 보자고는 말씀드렸으나 현실적으로는 320지수를 안착하거나 넘어가기 어려운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구간에서부터는 추격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오늘은 316지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314.80 한마디로 315지수 부근에서 눌림 매수 받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받을 준비들 하시고 어제 당연히 매수를 잡고 끌고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았다 하시면 오늘은 그냥 추격 매매 자제하시고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아이들 나오지 않는다면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렴 구간의 돌파 이후에 자리값들을 설정해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익절하신 분들은 무포관막, 그다음에 최소 물량으로 홀딩하신 분들은 323지수까지의 가능성을 보고 홀딩하는 전략들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상 지지력들 315지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지수들 근처까지 전체 부합을 뛴다면 신규 매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은 좀 관망하시고 보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국내 선물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해외 선물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좀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 내에서의 그림들이었고요. 이 구간 내에서의 그림들이고
얘네들을 다시 이 채널들을 빠졌다가 껴들어오는 모습들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윗구간에서의 고가 행진을 하다가 잠깐 눌림을 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죠. 한마디로 고가를 높인 이후에 전고가를 아직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고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들이겠죠. 해외 선물에서는 우선은 달러 인덱스의 이 구간들 지키고 추세가 더 나느냐 아니면 보합 혼조세 되느냐가 중요할 거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강세 여파 지속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는 얘네들 추세 상단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고가에서의 눌림, 지속적으로 고가를 치게 되면, 고가를 높이게 되면 꼬리는 계속 발생되는 모습들, 일봉상에서 그림들 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92지수 지킨 아이들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갔고요. 고점을 높이고 힘이 없는 아이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끌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들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저희는 우선 하단부 경직성에서는 매수 눌림 매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들 1.20, 290 한마디로 1.20300대를 맞고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아래서는 매수에 그 다음에 이 윗구간에 1.20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도를 끌고 왔었죠. 다시 이제부터는 눌림 매수 전략의 전체 보합을 여전히 계속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어제 저항들 예상을 했던 저항권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등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의 지지력들 갖고 있기 때문에 1.18, 170 저항들 보셔야 되겠죠. 아마도 좀 크게 1.18200 저항이라고 보시고요. 아시아 시장이 지나게 되면 얘네도 어차피 저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 1.18200대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8600대까지 우선 윗자리들 여분을 약간 더 여시고 이 구간 내 채널들 유지가 되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 지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원유 재고 발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봉의 지지력들은 이 아래 구간에 놓여 있었던 형태였고요, 어제. 그 다음에 틱의 저항들은 이 구간들 저항을 그대로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녘에 71.30대를 다시 돌파한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항상 크루드 오일은 요즘 새벽녘이 되면 얘네들 돌파하는 모습들을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지표대 뚫지 못한다. 71.30대 뚫지 못한다에 저희가 매도를 다시 한번 노렸었고요. 그 다음에 70.90대까지 보합 혼조세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여전히 새벽녘에는 또 이걸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틱에 대한 저항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 예상을 갖고 보시고요. 전체적인 확산 수렴에 얘네들 저항을 그대로 놓고 보겠다. 예상 저항은 72달러.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어제 매물대 중심 자리인 71달러 예상 저항을 두고 이 윗구간 보합권 매매 전략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나왔을 때 72달러 저항을 보고 매매를 한다. 한마디로 얘도 추격 매매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목요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고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새벽 저녁 그림의 되돌림을 보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전략 펼쳤었죠. 새벽녘의 그림들 전일 거래일 저희가 저가와 고가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서울경제에서 지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다시 눌림 매수 전략들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눌림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전략들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1293달러 어제는 못 넘어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구간들 윗자리들 보고 싶은데 유로가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집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아래 구간들 내려오게 되면 익절을 한 번 더 하시고 오늘 추세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는 게 유효하겠다. 예상 지지력은 1288달러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297달러. 전체적인 보합권들 아직 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 보합 매매 그대로 펼치겠다. 그래서 눌림 매수만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가 근처에서는 쫓아가는 건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징주 매수해도 될지 의견도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2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